better than most sci-fi films out there. 2014년 지구 주위에서 우주 여행을 하던 20살 아가씨가 폭발 사고로 큰 부상을 당합니다. 현재의 의학 기술로 그녀를 살릴 수 없기에 그녀는 콜드슬립하게 됩니다. 2022년 위상차 공간 게이트 사고로 달은 파괴되고 지구 역시 황폐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달의 파편들이 지구 표면으로 운석처럼 낙하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류는 빠르게 태양계 행성과 위성을 테라포밍하여 식민지를 건설합니다. 게이트 사고로 기존의 국가 시스템이 붕괴되자 범죄자들이 활개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점차 새로운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지만 인류는 쫓기듯 우주시대로 접어들었기에 치안의 공백을 현상금 사냥꾼들에게 맡기게 됩니다. 특히 화성은 지금도 첫 번째로 인류 이주 가능성이 높은 행성이죠. 빠르게 발전한 화성은 홍콩과 뉴욕을 닮았습니다.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공존하지만 그만큼 양극화가 심한 도시입니다. 2044년 화성에서 스파이크 스피겔이 태어납니다. 부유한 환경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다면 레드 드래곤이라는 범죄 조직에 가담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죠. 이름에서 느껴지듯 레드 드래곤은 삼합회가 모티브 같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제 상상입니다. 스파이크의 인종은 언급이 없습니다만 그는 이소룡을 우상으로 삼으며 절권도를 익히고 레드 드래곤에서 인정받던 것을 보아 동양 문화권 출신일 확률이 높습니다. 카우보이 비밥의 실사화 시 스파이크 역에 가장 압도적 지지를 받은 배우는 키아누 리브스였죠. 키아누 형님은 쿼터 동양인으로 스파이크의 이미지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매트릭스에서의 무술고수 이미지도 한몫했을 것 같습니다. 20대 중반의 스파이크가 싸움 실력뿐 아니라 사격 실력, 파일럿으로서의 역량이 최고 수준인 것을 보면 어린 시절 혹은 청소년 시절부터 레드 드래곤으로부터 지원을 받으며 트레이닝을 받지 않았을까 추측해봅니다. 암흑가에서 인정받는 것과는 별개로 스파이크는 미래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었던 것을 다음의 대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스파이크는 동료 조직원 줄리아를 만나게 되면서 그녀와 함께 암흑계를 떠나고 싶어 합니다. 죽음을 위장해 조직을 떠나려던 그의 계획은 조직의 가장 친한 친구 비셔스가 알게 됩니다. 줄리아는 원래 비셔스의 여인으로 비셔스에게는 줄리아뿐 아니라 친구에게도 배신당하는 셈입니다. 비셔스의 협박으로 줄리아는 스파이크와의 약속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2071년 스파이크는 조직을 나와 비바포의 주인장 제트 블랙과 현상범들을 잡으며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제트 블랙은 과거 ISSP 소속의 가니메데 경찰로 블랙독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유능한 경찰이었습니다. 외모와는 다르게 요리와 분재를 키우는 자상한 성격으로 비바포에서 정보 수집과 리더 역할을 합니다. 작품에서 유일하게 과거로부터 자유로운 인물이죠. 그래서인지 로봇 의수를 굳이 진짜 팔과 같은 의수로 바꾸지 제트는 스파이크를 비롯한 개성 강한 캐릭터들을 포용하고 조율합니다. 비틀즈의 링고 스타가 떠오릅니다. 이전 영상 우주세기의 외로운 늑대 코브라 대 스파이크에서 나름 카우보이 비밥을 분석했기에 중복된 내용은 다루지 않으려고 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비바포는 카지노 에피소드를 통해 페이 발렌타인을 멤버로 받아들입니다. 2014년에 콜드슬리프 54년 만에 깨어난 아가씨입니다. 페이에게 지난 3년간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콜드슬립 전에는 평범한 아가씨였던 것 같은데 스파이크에는 못 미치지만 그녀의 사격과 격투 실력은 작품 내에서도 꽤 뛰어난 편입니다. 빛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어쩌면 스파이크보다 더 대단하게 느껴지는 게 페이입니다. 만약 페이가 콜드슬립의 후유증으로 이전 기억을 전부 잃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완벽히 우주세기에 적응하지도 못했을 것 같습니다. 기억이란 자신의 정체성 그 자체입니다. 작품 후반에 지구를 방문함으로 결국 기억과 정체성을 찾지만 그녀에게 돌아갈 곳은 비바포밖에 없었습니다. 비바포를 떠나려는 스파이크에게 페이는 떠나지 말라고 말리지만 결국 보내는 장면이 있습니다. 가장 마음 아픈 장면 중 하나인데 스파이크가 줄리아를 잊고 새로운 사랑을 했었으면 했습니다. 하지만 그랬다면 카우보이 비밥이 이렇게 명작으로 남지 않았겠죠? 자신의 과거를 찾은 페이는 비바포로 돌아왔지만 스파이크는 과거를 청산하고 현실로 돌아가기 위해 비바포를 떠나야 했던 것입니다. 줄리아보다는 페이가 훨씬 좋은 여자인 것 같은데. 이름의 유래는 홍콩 가수 페이 웡과 그녀의 노래 마이 발렌타인입니다.
그리고 아인이라는 지능이 높은 개와 천재 해커 에드 역시 비바포의 멤버가 됩니다. 카우보이 비밥은 SF, 카우보이, 누아르, 탐정물 등 익숙한 장르들의 영리한 리믹스를 통해 자신만의 세계관을 구축했습니다. 기존의 일본 SF 애니 하면 떠오르는 외계인, 거대 로봇, 레이저 총 등의 요소들로부터 탈피한 시리즈는 현재와 매우 유사하며 따로 세계관을 공부할 필요가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컨셉을 스페이스 오페라가 아닌 스페이스 재즈라 말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누아르의 성격이 제일 강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스파이크가 조직 출신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1986년 서극이 제작을 맡고 553이 감독한 영웅본색은 홍콩 영화의 판도를 바꿨습니다. 홍콩 느와르라는 장르명이 생긴 것도 바로 영웅본색 덕분이었습니다. 이후 553은 영웅본색과는 다른 영화를 만들어보고자 했지만 여의치 않고 서극과 결별합니다. 그러나 주윤발의 도움으로 첩혈상홍을 만듭니다. 서구권에서는 더 킬러로 소개된 이 영화의 우아한 총격신은 느와르의 명장면들로 두고두고 회자됩니다. 이후 553은 날수 신탐을 끝으로 홍콩을 떠나 헐리우드로 입성합니다. 저는 날수 신탐을 비밥보다 나중에 접했는데 첫 장면에서 주윤발이 재즈를 연주하는데 바로 카우보이 비밥이 떠오르더군요. 특히 주방에서의 총격신은 비밥뿐 아니라 느와르를 표방하는 다양한 컨텐츠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당시 유망한 젊은 감독 타란티노는 553을 미켈란젤로에 비유하며 극찬했습니다. 조각 대신 액션 영화를 만든다며 말이죠. 비슷한 감성의 감독들은 서로를 알아보는 것 같습니다. 553과 쿠엔틴 타란티노가 공통적으로 존경하는 감독이 있는데 바로 후카사쿠 긴지 감독입니다. 역시 문화는 서로 주고받으며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와타나베 시니치로는 본래 실사영화 감독이 되려 했지만 일본에서는 영화 감독이나 애니 감독의 차이가 크지 않고 애니 쪽이 오히려 빨리 감독이 될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썬라이즈에 입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카우보이 비밥의 연출이 실사 영화와 더 닮아있는 것 같습니다. 카우보이 비밥이 그의 데뷔작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그 이전 마크로스 플러스에서 실질적 메가폰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총감독은 카와모리 쇼지였습니다. 이 작품을 통해 와타나베 감독은 아주 중요한 인물을 얻게 됩니다. 바로 칸노 요코입니다. 음악의 조예가 깊은 와타나베와 칸노 요코는 죽이 정말 잘 맞았을 것 같네요. 참고로 칸노 요코를 모델로 애들을 디자인했다고 합니다. 칸노 요코 하면 표절 논란을 스킵하기 힘들죠. 본인은 관련 논란에 대해 반론하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함구하고 있어 어느 정도 표절 시비를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능력은 편곡에 있지 오리지널 작곡은 아니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어쨌든 다들 아시다시피 와타나베 감독은 우주선 프라모델을 팔아 수익을 올리기 힘들다는 것을 알고 사운드 트랙에 큰 공을 들였습니다. 애니의 모든 에피소드 제목은 노래 제목이죠. 지금은 성공했고 누구나 명반으로 인정하지만 당시에는 레코드 회사에서조차 재즈 앨범이 일본에서 몇 장이나 팔릴 것 같냐고 반대했다고 합니다. 사실 일본은 재즈 수요가 많은 국가임에도 큰 돈을 벌 수 있는 장르는 아니었겠죠. 20년이나 지난 지금에도 비밥이 전혀 촌스럽지 않고 세련돼 보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553 감독의 느와르에 큰 영향을 받았지만 그의 신파적 요소는 싹 제거하고 절대 오버하지 않습니다. 무거운 이야기를 가볍게 표현함이 세련됨의 포인트가 아닐까 합니다. 다른 작품이라면 보여주고 터뜨리고 싶을 설정과 아이디어들을 그냥 누르고 참습니다. 높은 지능의 아인이 뭔가 할 것 같지만 참죠. 스파이크를 통해 뭔가 가르치려 들지도 않습니다. 그저 공감이 될 뿐입니다. 하드보일드한 세계관에서 일희일비하는 것이 오히려 더 스트레스일 것 같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컬처계의 강자를 찾는 여행은 계속됩니다.